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데 북한은 우리를 향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도발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속초에서 불과 57km 떨어진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와 영공은 간신히 피했다고 하지만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북쪽으로 미사일을 대응 발사했는데요. 이 북한은 종일 서해와 동해에서 25발이나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는데 하루 기록으로는 역대 최다 발사입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전 6시 51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 일대에서 약 50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상으로 4발을 쏘고 약 2시간 뒤 강원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3발을 쐈습니다. 이어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지역에서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 발을 섞어 쐈습니다. 오후 1시 27분쯤에는 강원 고성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 중 오전 8시 51분 동해로 쏜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 쪽으로 날아가 우리 영해와 근접한 속초 앞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으로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하루에 2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전례 없는 도발입니다. 뒤이어버린 100여 발의 포병 사격도 동해 완충구역에 떨어져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동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방향으로 발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역량을 시험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기습적으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봐야 돼요. 국방부와 합참은 공동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중입니다. 화력 대기태세를 유지한 상태로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북한은 왜 이쪽으로 쐈을까요? 울릉도에는 우리 국민 9,000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조준했다면 정말 아찔한 일인데 방향은 그쪽이 맞지만 처음부터 영해와 가까운 쪽,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그 지점을 노린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전 8시 51분 NLL 이남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은 강원도 원산에서부터 낮은 고도로 190km를 날아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초기 방향은 울릉도 쪽이었으며 공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하거나 일본 상공을 넘겨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우리 영해와 근접한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로 향하며 울릉군의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거리상으로는 속초에 더 가까웠던 만큼 치밀한 계산 속에 감행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울릉도 방향으로 날린 거지 네네. 울릉도를 정조준하진 않았다. 속초 인근의 우리 영해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탄착을 시키기 위해서 비행 경로를 그렇게 정한 거지.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는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내를 불안하게, 국내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고, 그래서 새로운 도발 형태로서 군 관계자는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며 북한이 울릉도 탄착을 의도한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 군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전투기를 띄워서 NLL 북쪽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NLL 이남으로 한 발을 쐈지만 우리는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가 NLL 이북으로 쏜 것도 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연결합니다. 김성규 기자, 우리 군의 대응을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후에도 추가 도발을 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40분 동안 북한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전투기 출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도발에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NLL 이북 상응한 지점에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 역시 분단 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남쪽으로 떨어진 뒤 2시간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F-15K, KF-16 여러 대가 오전 10시 15분쯤 출격했고 11시 10분부터 순차적으로 슬램-ER, 스파이스 2000 등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을 3발로 갚아준 셈인데 모두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과 상응하는 위치에 떨어져 정밀 사격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한 발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슬램-ER은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 사거리는 280km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80km 정도인 스파이스 2000은 오차가 1m 안팎인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합참은 이번 정밀 사격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밀 타격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 전 군의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고 특히 공군은 엊그제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자, 조현민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북한을 향해 센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국가 애도 기간 중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동원할 모든 수단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로 날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새벽 0시 북한 군서열 1인자 명의로 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하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 군부 핵심 인물이 우리 측을 향해 담화문을 내놓은 건 오늘 새벽 0시 5분. 박정천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미국과 남조선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담화문을 발표한 지 7시간도 채 되지 않은 6시 51분 미사일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부 1인자인 박정천 부위원장을 담화전에 동원한 건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반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병 출신인 박정천은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공로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권력 핵심인 상무위원까지 등극한 인물입니다. 올해 4월만 봐도 박정춘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김여정의 담화가 계속 나오면서 말폭탄 담화전이 시작이 됐었는데 담화가 나오고 바로 미사일 발사를 한 거 보면은 11월 상당 기간 동안은 담화전과 군사 행동을 좀 섞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던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이 특수한 수단을 언급한 건 이번 같은 기습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렇죠. 왜 울릉도 쪽으로 쐈을까요? 우선 울릉도는 이제 NLL 이남에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울릉도는 한국 영토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북한은 NLL 이남에 울릉도 부근에 사격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한국 영토에 대해서 사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까지는 포병 사격을 통해서 9.19 군사 합의 위반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새로운 도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새로운 도발 형태인데 그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건 뭐 끔찍한 상상이지만 울릉도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타격이 가는 걸까요? 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아마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우리 해병대 병사들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도 사망을 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한 10,000명 정도가 사시는데 굉장히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다닥다닥 붙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기에 직접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가 생길 수 있었죠. 만약에 여기 울릉도 쪽으로 날아왔을 때 우리가 요격해서 중간에 떨어뜨리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요격 미사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철매2 미사일, 죄송합니다. 천궁2 미사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패트리어트 3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때의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니까 이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궁2하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3인데요. 이거 가지고 요격은 할 수 있습니다. 40km 이내에 날아오는 그 고도에 한해서는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단 울릉도에는 이런 것들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배치가 되어 있고 울릉도 방향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날아온다면 그것이 타격이 가능하겠지요. 북한이 울릉도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어디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북한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울릉도 쪽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알고 만약에 했다면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속담에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상 북한이 어디를 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격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울릉도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울릉도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 전체에 통틀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마 국방부에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근에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울릉도도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울릉도 쪽으로 쏘긴 했지만 속초 앞바다, 속초에서 57km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떨어뜨리겠다고 북한이 의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방향은 울릉도 쪽이지만. 네, 울릉도 방향으로 이제 쏘면서 그쪽에 떨어뜨렸다라고 봤는데 그 떨어뜨린 지점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영해를 막 조금 벗어나서 영해 인근에 지금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특정 목표에 향해서 얼마든지 이걸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KN-23 계열,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봐요. 사거리 800km 나가는 건데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단거리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도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떨어뜨린 것도 아주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25발 역대 가장 많이 쏘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도발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이제 도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 도발이 있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요. 그 추가 도발이 예를 들어서 다중 미사일을 쏘는 것도 추가 도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도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동서해를 향해서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하는 것도 추가 도발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추가 도발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2010년도에 국지 도발, 네. 그리고 2015년도에 DMZ 상의 국지 도발이 있는데 DMZ와 이런 그 NLL 상 부근에 있는 지역에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 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이 미친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참 표현하기가 네. 학자로서 좀 애매하긴 한데 미친 사람의 어떤 전략 네. 그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본토를 향해서도 이걸 직접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은 경계 태세를 올려서 여기에 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다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열수 실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울릉도 전역에 이렇게 공습경보가 사상 처음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는 이유를 24분 뒤에야 안전 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공습경보는 오전 8시 55분부터 3분간 울릉군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울릉군은 오전 9시 5분쯤 공무원들에게 지하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민방위 훈련으로 알거나 국가 애도기간이라 특별 사이렌이 울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울릉군은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니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9시 19분에 주민들에게 발송한 겁니다. 이마저도 울릉 알림이 앱을 통해서만 발송돼 상당수 주민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피 안내 방송은 경보 발령 45분 뒤에나 있었습니다. 면 사무소에서도 아직 군중이 아무 연락 못 받아가지고 뭔 상황인지 모르던데. 주민들은 지인들의 안부 전화나 TV로 실제 상황인 걸 파악했습니다. 외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침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 울릉군청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려 대피 문자 발송이 늦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울릉군의 늑장 대처로 주민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울릉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지하실이 대피하라는데 지하실은 없으니까 사서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 우왕좌왕 이게 무슨 그 상황이고 이거 서로 묻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됐죠. 울릉군에 있는 지하 대피소는 모두 8곳. 하지만 주민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대피 행동 요령도 몰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도 울릉도 못지않게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울릉도보다 속초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공습경보가 발령됐던 울릉도에서 처음 육지로 나온 배편입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관광객. 배에서 내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일단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가 뜰까 뭐 안 뜰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지역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2, 3분 정도 이제 그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민방위 훈련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울릉도보다는 여기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속초에서 57km 거리의 해상에 떨어지면서 어선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호장에서 조업 중이었던 어선 71척을 비롯해 속초 고성 지역 어선 686척도 회항하거나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전조업을 하고 있고요. 무전으로도 하고 어업정보통신국,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이제 선주들한테 다 전파를 합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안보관광지 운영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방에서도 일하다가 다 쫓겨나오고 관광객도 다 출입 통제되고,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폭소리가 계속 서북 쪽에서 났는데 그게
유례없는 북한의 도발에 강원 동해안과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례적인 공습경보 속보에 머릿속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스쳐갔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사들이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고 긴급 보도한 건 오늘 아침. 평소 접한 적 없던 공습경보에 시민들은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안 그래도 지금 한미 훈련 때문에 되게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불안하죠. 아무래도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 피해 우려 같은 게 좀. 오후 들어 공습경보는 경계경보로 대체됐지만 시민들은 뉴스 속보를 전하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더 놀라기도 했고 울릉도민 분들이 다들 대피를 하셨고 공습 발령까지 냈다고 하니까 내륙에 있는 저희까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중 감행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땐 좀 참아야 되는 일이 누구한테든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아니까.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마음이 혼란한데 이런 사고까지 하니까 또 시민들이 더 혼란에 빠져서 더 불안정한 것 같아요. 대학생도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분단 국가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습경보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채널A를 포함한 방송사들도 공습경보 소식을 자막으로 긴급하게 전했습니다. 오늘처럼 경보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전파하는지 김철중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경보음과 함께 화면 절반을 덮는 빨간 바탕 위 공습경보라는 흰색 문구가 나타납니다. 경보 발생 지역과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라는 문구도 함께 등장합니다. 합참은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공습경보 발령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 공습경보는 해제되고 한 단계 낮은 경계경보로 바뀌자 파란색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경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경보 자막을 내보내야 합니다. 채널A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공습경보 발령 직후 자막과 함께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경보는 공습, 경계, 화생방, 경보 해제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자막의 크기, 색깔, 내용 모두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습경보는 가로 전체, 세로는 최소 2분의 1 크기의 빨간 바탕, 경계경보는 세로 최소 3분의 1 크기의 청록색 바탕입니다. 경보가 방송사로 전달되면 자막 자동 송출 시스템을 통해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만약 장비 고장 등으로 자동 송출이 어렵다면 타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공습경보에 일부 방송사의 자막 송출이 약간 늦어지는 등 혼선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우리만큼 놀란 나라 일본입니다. 동해를 넘어 계속 날아갔다면 일본에도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일본 방송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고 기시다 총리는 즉각 NSC를 소집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전하는 뉴스 속보입니다. 8시 50분쯤 발사했다는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오전 9시 정각에 나왔습니다. 한 민영 방송국은 NHK보다 빠른 8시 57분에 속보로 전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뒤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일본 방송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생방송 속보 등을 통해 신속히 전한 겁니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기시다 총리는 국민에게 정보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지시를 내렸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これまでにない高い頻度でミサイルの発射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모두 일본 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소식도 한국에 앞서 4시 34분에 발표했습니다. 一方的にエスカレートしております。北京の大使館ルートを通じて厳重に抗議、強く非難いたし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이 설정한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낙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NSC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앞으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승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일 것 같은데요.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인지했고 또 이를 무모한 행동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한 미국의 방어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유례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중간 선거가 민주당에게 불리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문제가 시급한데 북한까지 나서 대외 리스크를 키우고 있으니 바이든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은 선거까지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북한 핵실험입니다. 오늘도 미 국무부는 엄청난 대가와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의 선제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준비를 거의 다 했고 시점을 저울질하며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한반도 인근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로 꼽히는 MQ-9 리퍼를 운영하는 부대가 일본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또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는 괌 기지에 도착을 했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도 호주 북부에 최대 6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아무리 시험용이라고 해도 이 공해에 미사일을 쏘면 관련 국가에 미리 통보를 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 민간 항공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북한은 그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동해 일부 항공로를 내일 오전까지 폐쇄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정보를 고시하는 사이트입니다. 미사일과 로켓 발사 우려로 특정 항공로를 폐쇄한다는 고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양에서 동해로 나가 일본 공역을 통과한 뒤 태평양으로 향하는 L-512 항공로인데 오늘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 그 근처를 지납니다. 당시 지나는 항공기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항공로로 하루 평균 33대 항공기가 드나듭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미국 서부를 오가는 항공편들은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로 다녀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국가는 외주노선이고 우회 항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회 항로를 이용할 때 5분에서 15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항로 폐쇄는 오늘 오전 10시 58분부터 내일 오전 11시 5분까지 국토교통부는 상황에 따라 폐쇄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며 인근 항로를 이용할 땐 관제기관의 주파수를 경청하면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처럼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자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 국제 해사기구 등 국제사회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국제 해사기구는 올 연말 상습 미통보에 대한 북한 감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바로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그 요격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빈틈이 없어야겠죠. 우리 군의 요격 대응 능력을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해 날아올 경우 우리 영토에 배치된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바다에서는 이지스함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주로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 격추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의 요격 미사일은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과 장거리 유도무기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북 성주에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배치돼 있습니다.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다층 방어 체계로 운영됩니다. 때마침 우리 군은 오늘부터 충남 태안 일대에서 미사일 훈련도 실시 중입니다. 다만 이번에 NLL을 넘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정말로 울릉도를 향해 날아갔다면 실제 요격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강릉에 배치돼 있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낙탄된 지점은 요격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고도라던가 속도라던가 국내 개발 방어 체계들의 능력 범위를 좀 넘어서는 범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미측의 사드나 아니면 팩3 MSE 같은 쪽 관련 능력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점점 고도화되고 속도도 초음속으로 빨라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와 오늘 분단 이후 처음 벌어졌다는 이 미사일 발사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오늘 하루만 탄도미사일만 25발을 쐈다는 거죠, 지금? 네, 새벽부터 낮까지 여러 장소에 걸쳐서 다양하게 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1분부터 서해 지역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8시 51분부터 동해에서 3발, 9시 12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동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도 섞어 쐈습니다. 총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는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시 반부터 5시 10분쯤까지 북한에 있는 선덕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과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6발이 추가로 포착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서해 5곳, 동해 6곳에서 25발 가까운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자,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요. 네. 자, 대통령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네, 비록 공해상이기는 하지만요. 분단 이후에 우리 영해와 가까운 남쪽 지점에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인데요. 우리 영해와 영공을 지나갔는지 제가 직접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방향에서 속초 동해상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보면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이 넘어왔을 당시 우리 영해에 바짝 붙은 오른쪽 공해상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미사일 각도와 궤적 등을 계산해서 치밀하게 도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공해상에 있던 바다는 오징어나 고기잡이배 등 우리 어선이 활동을 하는 구역입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대응사격을 할 때 이곳에 항행금지구역을 먼저 발령을 하거든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항행금지구역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어선이 있었다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북한은 이제 울릉도 쪽으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치밀하게 이제 그쪽에 쏜 것 같다는 거잖아요. 울릉도로 쏜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네, 군 당국이 초기에 발사 방향은 울릉도 쪽이었지만 울릉도를 정조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비행 거리를 이렇게 늘리더라도 울릉도를 마치지는 않았을 거란 분석인데요. 우리 영토와 영해에 가장 근접한 공해상에 떨어뜨려서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울릉도를 맞추려 했다면 여러 발을 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까 전문가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자, 울릉도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아찔할까 싶어서요.
이 미사일 위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발사된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은 초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SRBM은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 정도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혹은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달리는 변칙 기동이 특징입니다. 발사 초기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방사포처럼 날아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 고도를 지난 일부 비행 구간에서 내려가다 다시 풀업 기동을 하는 건데요. 요격이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탄두에 무엇을 싣는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을 할 경우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남한으로선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군 대응도 좀 살펴보죠. NLL 이북으로 3발을 쐈다는 거잖아요. 북한도 좀 위협을 느꼈을까요? 네, 대응 사격이 오전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군이 이 전투기 비행 모습 그리고 NLL 이북에서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한 발에 우리 미사일 한 발 이런 식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한 건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넘은 미사일이라는 위협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뭐 전문가도 새로운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너무 대담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날아와서 전북 군산기지에 있고요. 같은 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마이웨이식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기간 중에도 탄도미사일을 쐈고 심지어 핵항모가 동해상에 전개되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를 다니는 모습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핵심 질문인데요. 바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때에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국 내 경제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미중 관계 같은 현안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 도발이 오늘로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이 북한 도발의 사실상 종착지로 해석이 되는 만큼 그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정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닷새째 곳곳에선 희생자들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추모 공간에 나와 마지막 길을 함께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서는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추모객들의 손글씨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도 못하고 운동회도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겨우 날 풀려서 나왔는데. My heart goes out to all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t's a really devastating day for Korea, for the world. 추모객 중에는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 이곳에 들른 분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추모 공간 주변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도로 차선 일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희생자들의 이 장례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발인은 어제부터 진행됐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실은 운구차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 사망자가 많아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68명의 발인이 엄수됐고 내일까지 대부분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비계획 문건 등 주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기관은 모두 8곳.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을 비롯해 이태원역과 다산 콜센터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태원역은 압수수색에 실패해 추후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까지 포함된 것도 주목됩니다.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용산경찰서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가 신속히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상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21분이 지난 뒤에야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에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늑장 보고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수부는 용산경찰서가 헬로윈 대응 계획을 세우면서 경찰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장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기 발령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미 많은 시민들이 112 신고로 사고 징조를 알렸다는 안타까운 사실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사건 발생 4시간 전 경찰에 처음 신고한 시민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인파로 가득 찬 좁은 골목. 사람들이 겨우 움직입니다. 짐을 잔뜩 실은 오토바이까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50대 박모 씨. 사람이 많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소름 끼쳤던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제가 낑겨 있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이는 더 긴 시간 낑겨 있었고. 박 씨는 112에 신고하고 상황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출구에 사람들은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쌓여있는 인구가 많은데. 걱정이 되죠. 올라가는 인구를 통제해달라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수 있게.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신고가 일반적인 불편 신고에 불과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의 상황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일부 시민이 구호를 외치며 통제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올라오면 위험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선 내려가 하는 거고, 올라오지 마 보다는 내려가가 빨리 들리니까. 위험 징후를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신고까지 했는데 참사를 막지 못한 게 못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50대 어른인데 20대 이 젊은이들 보호해주지 못한 경찰분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그렇게 무방비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보신 것처럼 112에 최초로 신고한 시민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경찰에게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이 1번 출구와 사고 현장 인근을 다시 살펴봤는데요. 혼잡해지기 매우 쉬운 구조였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참사 직전인 밤 9시 반경, 이미 이태원역 내부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밀려서 움직일 정도입니다.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인파는 3줄, 들어오는 사람은 1줄로 하차 승객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 우려로 에스컬레이터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그 계단 쪽 올라가는데 한 5분 걸리고, 이제 출구 쪽 1번이랑 2번 나가는 데만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냥 저 살면서 진짜 제일 많은 인파 몰렸다고 생각했어요. 이태원역 1번 출구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골목과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태원역을 나온 인파는 곧장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출구 그 앞쪽에 딱 이제 이태원 메인 거리 들어가는 그쪽이 좁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분이 넘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와르르 들어가는. 역출구 간격이 좁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90m도 안 되는 거리에 출구 4곳이 몰려 있어 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분산되지 못했습니다. 무정차 얘기가 나오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 상황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강남역, 신도림역 등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도의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일단 이동이 좀 가능했었고 역사 내부에서 안전사고는 없었잖아요. 전문가들은 혼잡한 지역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가 요청만 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헬로윈 때만 지하철역이 붐비는 게 아니죠. 매일 출퇴근길, 환승역 역사나 지하철 안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옥철 타는 시민들 두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발 디딜 틈 없는 열차 안으로 꾸역꾸역 몸을 밀어넣습니다. 열차 문도 힘겹게 닫힙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옥철. 길이 막혀 있고 통로라 틈이 없어서 거의 이제 쓸려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 하지만 이태원 참사 후 시민들에게 지옥철은 두려움이 됐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건 후에 좀 사람이 좀 북적거리거나 그렇게 좀 지하철처럼 어쩔 수 없이 좀 부대끼어야 하는 상황에 조금 두려움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잡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9호선을 살펴보면 지난해 노량진 동작역 구간의 혼잡도는 185%, 정원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열차에 타는 겁니다. 참사가 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지만 정말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가이드라인 정도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들어가는 길, 여기는 나오는 길, 좀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분산해서 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다 이용하지 않고 분산해서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참사 이후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점검하고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등 내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꼭 바꾸자 기획 첫 순서는 소음인데요. 흥겨운 축제도 좋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이번에 위험 상황이 전파도 안 되고 112 신고도 어려웠습니다. 때론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참아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직전 이태원 거리는 골목마다 제각기 다른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차소리 등과 뒤섞이면서 바로 옆 사람과도 대화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사 당시 112 신고에서도 소음 때문에 신고자의 말이나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눈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태원 주변 골목을 돌아보니 간판 옆, 천막 아래 크고 작은 스피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참사 당일에는 휴대용 스피커까지 등장했습니다. 개인적 옷이랑 스피커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엄청 크게 틀고 막 이렇게 놓으셨거든요. 참사가 난 골목은 벽이 높고 도로 폭은 좁아 사실상 실내처럼 음악과 목소리 등이 메아리 치듯 웅웅거려 구조 요청이 묻힙니다. 이 정도면 90데시벨 이상 정도가 나와서 옆에 사람이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가 되죠.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소음 규제가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소리가 뒤섞이는 골목에선 누구의 소음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밀집 지역에 사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스피커 설치를 제안합니다.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밀도 한계 위험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스피커가 울리게 되고 안내 방송으로 멘트를 주면
대규모 야외 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사람들이 더 모이다 보니 기준기에 고성능 스피커까지 달아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행진 중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도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에 앞서 소음을 줄이려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국민 애도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한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흘 만에 여권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고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응당한 책임을 강조했지만 추도 기간이 끝난 뒤 특별조사기구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근조글자가 없는 리본 폐용, 사망자 표기,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간담회 농담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서 우리 유족과 피해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쟁 중단 선언 3일 만에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112 신고 녹취록을 언급하며 책임자들을 파면하라는 요구도 쏟아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시민단체의 동향과 언론보도 추이 등을 담아 작성한 내부 문건은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미비한 대응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다퉈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경찰의 초동 대응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의 원인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해 수사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이번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한 장관 출석을 계기로 민주당은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질의 없이 애도 기간을 지키자며 맞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또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파행돼 한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예산안을 보고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커서 일단은 경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여부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청장 경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은 일단 경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당장 경질 같은 조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흘째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장관만 대동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종 거취는 사퇴 수습 이후 여론 향배에 따라 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공세에는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사과 요구에 윤 대통령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빈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현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이 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성을 되찾고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 정진석 위원장은 좀 화가 난 모습이네요. 네,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모두 발언을 마친 뒤에 속보를 듣고 추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다시 마이크를 켠 겁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SNS를 통해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공습 경보 발령에 오전에 다들 놀랐죠. 자, 민주당도 논평은 냈더라고요. 네,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 없는 도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 회의에서는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국가는 자격 없다.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왜 살리지 못했습니까? 민주당 회의 공개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여야 모두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후에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부터 보면요. 오늘 새벽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열렸던 긴급 상황 점검 회의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이 해당 유튜브의 주장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자, 볼까요? 이 사진 어디가 합성이라는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 컴퓨터에 카카오톡 아이콘이 보인다면서 합성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글쎄요, 카카오톡은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모니터에 리모컨을 든 관계자의 손이 나오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다른 의상을 입었다며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진실이 뭔가요? 대통령실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입장인데요. 카메라에는 찍히진 않았지만 저 뒤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 있었고 보시면 저 화면에도 대통령의 민방위복이 살짝 보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사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오 시장이 참사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뚫고 도망갔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 현장 모습입니다.
자, 이 검은색 차량에 지금 오 시장이 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마친 후에 현장을 떠났는데요. 진실은 이 차가 높아서 폴리스 라인이 걸린 겁니다. 경찰들이 이 폴리스 라인 떼주는 걸 보니까 도망간 걸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선동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죠.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은 참사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이런 데에 낭비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죠.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SNS로 선물을 보낸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쓴 백팩을 봤다. 이런 유 전 본부장 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은 이 돈 외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향응이나 선물을 받은 게 있는지 수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이 받은 SNS 선물하기 내역도 확보하고 언제부터 어떤 선물이 오갔는지 파악 중입니다. 기프티콘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주고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술 접대도 수사 대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명절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고 했는데 김 부원장에게도 선물을 건넸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술을 마시고 남욱 변호사가 대신 계산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여성 지인으로부터 돈을 건넬 때 쓴 등에 매는 가방을 봤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보강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지난 26일 갱도가 매몰된 경북 봉화의 광산에선 작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8일째인데요.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무너진 갱도 위에서 시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속으로 배관을 내려 작업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광산 작업자 2명은 지난 26일 매몰 사고 이후 8일째 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처음으로 구출 진입로에 걸어 들어가 수색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 두 명씩 해서 두 팀이 음양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 구조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투입될 겁니다. 이 시각까지 음향 탐지를 2번 시행했지만 생존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30m 앞까지 진입했지만 암석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최대한 신속히 통로를 확보할 계획인데 빠르면 내일 오전 작업자들의 생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여기서 졌던 도면이나 계획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어긋났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구조당국은 광산업체의 22년 전 지도만 보고 3일 동안 엉뚱한 곳을 시추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또 광산업체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119에 신고하고 고립자 가족에게 뒤늦게 알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참사 현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배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괜찮니? 일어나봐. 정신 차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청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하루에 3번 수업하는데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수업 문의 건수가 평소보다 3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이게
시도했지만 안 된 상황들을 좀 들었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의식 잃은 사람을 발견했다 가정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두 손을 포개에 깍지 끼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손꿈치로 5cm 깊이로 1초당 2번 정도 눌러줘야 합니다. 이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 이 가슴뼈를 반으로 나눠서 다시 아래쪽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를 이 손꿈치로 눌러줘야 합니다. (1분당) 100번 이상 눌러줘야 하는데 30번만 해도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납니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압박 깊이가 낮아져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빨리 누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른 만큼 완전히 이완해줘야 되는데 30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효과적이지만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해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이 줄어들며 폐교가 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신도시는 학생이 폭증해서 조립식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등교 거부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에워싼 담장에 이렇게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하면서 내건 현수막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교 시간, 학생들 대신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가 늘어날 학생을 수용하려고 조립식 모듈러 교실 설치 공사에 나서자 부모들이 열흘 넘게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주변에 내년 4월부터 수천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상황. 학부모들은 무작정 교실 수만 늘리려는 발상이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400명에 맞춰져 있는 학교에 1200명이 단지 교실만 늘려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4개월간 공사 현장에 노출이 돼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어떠한 보장을 전혀 해주실 수가 없고 모듈러 교실의 복도가 좁아 아이들이 다칠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학부모들은 우려합니다. 철골과 단열 패널, 시스템 창호로 이뤄진 모듈러 교실은 설치가 쉬워 임시교실로 많이 활용합니다. 모듈러가 들어오면서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교사 한 명당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 교육 활동에도 상당한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하지만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운동장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 대신 건물 아래 필로티 공간에서 놀아야 합니다. 원래 48개 반이었지만 지금은 78개 반으로 늘어나 학생 수가 2,100명에 이릅니다. 내년이면 5개 반이 더 늘어납니다. 너무 부족해서 특별활동실을 거의 다 없앴어요. 급식실이 이제 증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10분, 5분 안에 다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라고.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학령 인구가 몰려들자 모듈러 교실로 교실 부족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증축을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입주민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질수록 부족할 수 있는 면도 고려해서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락가락하는 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학생 수 예측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특별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비율이 달라지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특별공급이라는 게 그 퍼센트가 늘어나는 다자녀 뭐 이런 부분도 늘거든요. 개발 계획 초기부터 교육 파트가 중요하게 의사결정 참여자로 인정되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울 때 아이들의 학습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 특히 김장철 맞은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올해도 김장 포기한 김포족이 늘어날지 김승희 기자가 김장 가격을 따져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 김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4인 가족이 먹을 양을 직접 담아보겠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3,480원. 4인 가족 기준 16포기면 55,680원에 달합니다. 양념소를 만들 무, 양파, 마늘까지 담으니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500g에 24,000원씩 하는 고춧가루를 비롯해 천일염, 액젓 등을 더하니 총 33만 7,910원입니다. 굴, 미나리를 빼고 최소한의 재료만 담았는데도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알타리 김치까지 함께 담글 경우 대형마트에선 47만 원, 전통시장에선 36만 원이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12.7%, 1.4%씩 오른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는 72.3%, 무는 118.1%나 폭등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은 다가오는 김장철이 무섭습니다. 무가 작년에는 한 다발에 5개 묶어서 3,500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보니까 7,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장할 땐 도를 지금 모르죠. 한 10포기 정도 해가지고서는 들었었는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사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힘들다 그러시고 너무 비싸니까.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물가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정부는 김장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늘, 고추, 양파 1만 톤을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은 낮에도 12도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0도까지 뚝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두꺼운 옷을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텐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 대전은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를 텐데요.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이 발인 시기산 말인데요. 얼마나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었을까. 마지막 길 슬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실 모두가 무디였습니다. 저희 언론도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주목했을 뿐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문제를 소홀했던 건 아닌가 자성도 하게 됩니다. 저희 뉴스에이는 오늘부터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참사 희생자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라도 바꾸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